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금요일 아침 2부 방송입니다. 벌써 날이 밝고 있습니다. 보름 전 신문 일면에 난 기사에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할 때다. 분열, 대립, 갈등, 불신이 심각한 가운데 사람들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더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포퓰리즘을 도구 삼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새로운 독재에 맞서야 한다. 새로운 독재. 누구의 말일까요? 동유럽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레흐 바엔사 전 폴란드 대통령의 말입니다. 조셀버 기자가 2월 13일 폴란드에서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바엔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느 원로가 하신 말씀이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죠. 바엔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급격한 세계화와 빈부격차에 따른 혼돈의 시대를 맞아 포퓰리즘 세력이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등장했지만 그들의 변화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 철저하게 잘못된 방향이다. 이 기사의 제목은 신독재 수단은 퍼주기, 민주주의 죽이고 있다 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죠. 그러나 또 한편 좌파 우파의 진검승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번 선거는 갈대로 간 포퓰리즘과 바음 포퓰리즘의 역사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솔직히 이 나라에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은 좌파만의 잘못은 아니죠. 물론 처음엔 좌파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의미하는 사무정책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이었죠.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일 먼저 내걸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스스로가 좌파인 것을 감추지도 않았고 자신을 진보라면서 좌파라는 말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 좌파 우파가 제대로 대결했던 사건은 무상급식을 두고 벌어졌던 서울시 정책투표였죠. 그 선거에서 패배가 예상됐던 좌파는 그 선거를 두고 나쁜 투표라고 하면서 투표 거부 운동을 벌였죠. 노골적인 선동이었습니다. 투표율은 25.3%에 그쳤습니다. 결국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은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 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죠. 이명박 정부는 0세부터 5세까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며 본격적으로 무상보육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육이 아닌 교육을 책임진다고 했죠. 박근혜 정부는 선거운동 때부터 경제민주화 구호와 함께 생애주기별 복지라는 놀랄만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령수당은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인수위 때였죠. 이런 박근혜 당선인의 좌 클릭을 잘 몰랐던 노회찬 전 의원이 저와 함께했던 SBS 복지 대토론이라는 방송에서 당선인의 복지 정책이 한참 멀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인가 동아일보와의 일면 인터뷰에서 자신이 있는 민주노동당보다 박근혜 인수위의 복지 정책이 조금 더 나갔다고 충격을 표시했더군요.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이 정책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20년은 진보가 정권을 빼앗아오지 못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말할 것도 없이 안철수 그리고 우리 보수의 홍준표 후보까지 모두 노령수당을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주는 것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누리당, 한국당 할 것 없이 이제 우리 보수 정당들도 포퓰리즘에 길들여졌던 겁니다. 거기 표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 오히려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몰두한 거겠죠. 물론 포퓰리즘은 복지만이 아닙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으로 대표적으로는 친노동자 정책이 있죠. 기업의 자유는 옥죄면서 규제는 강화하면서 노동자의 요구는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부 들어 벌어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 이런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권력자의 얕은 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 세력이 대통합을 이룬 우파의 통합당과 민주당 그리고 여당과 같은 길을 걸어온 군소 세 정당이 합당해서 최근 만든 민생당 등 좌파 정당의 근본일적 싸움입니다.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그간 포퓰리즘적인 선동으로 만든 공수처법이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니 하는 법안들을 되돌 단 한 번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고 공정과 균등한 기회를 청년들에게 확고하게 제시하려면 더더욱 이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앞에서 말한 포퓰리즘과 반포퓰리즘의 대결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두 거대 정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동안의 기대를 조금씩 낮춰가고 있습니다. 어제죠. 통합당 공관위는 14명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보수의 안방 같다는 강남갑 의뢰 전부 전략 공천을 했더군요. 강남갑엔 제 예상대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느 지역으로 가라 했는데 역시 강남갑이더군요. 언론은 모두 태공사의 공천을 주목했습니다. 강남갑은 이 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다고 하는 유권자들의 선거구죠. 그래서 과거의 종로에 빗대 신정치 1번지라는 말을 듣는 선거구입니다. 그 자부심이 작동한다면 통합당의 기대대로 강남갑의 주민들은 국가적 안목으로 태공사를 지지하겠죠. 또 하나, 통합당 공관위가 안방 같다는 강남갑을 등에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으로 비춰서 수도권 다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솔직히 공관위가 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용호 공관위원장 말이 약간의 복선을 깔았더군요. 태정공사의 배치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생각했고 강남갑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당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다. 글쎄요. 뒤에 말은 붙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강남 의뢰도 저로서는 낯선 이름이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최홍이라는 분이죠. 전 ING 자산운용 대표라고 하는데 언론은 어느 잡지사의 쿨가이 선발대회에서 뽑힌 몸짱 출신이라는 것을 또 조명했습니다. 좀 다른 걸 조명해 주지 그랬습니까? 그곳에 아스팔트에서 맹렬히 투쟁해온 인사를 공천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는데 어떻든 공관위는 최홍 후보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하니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겠죠. 또 꼭 필요한 인사라고 판단을 했겠죠. 승북의뢰 정택은, 강서갑의 구상찬, 그리고 수원병의 김용남 등 전 의원들이 공천을 받게 된 것도 눈에 띕니다. 이들 모두 단수 공천입니다. 관심이 가는 건 영등포 의뢰 박용찬 전 MBC 앵커를 공천했더군요.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제가 기대한 정말 흥미진진한 싸움이 될 것 같군요. 오늘 발표에서 현역 의원으로 컷오프된 사람이 또 한 분 나왔습니다. 김술래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작년 2월이죠.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이른바 막말을 했다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전해진 말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죠. 그 뒤 야당 의원으로서 그 말이 과연 징계를 받을 말인가 하는 반발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김술래 의원의 낙천을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막말이나 혐오 발언을 한 의원들은 공천 배제한다고 서약을 했다. 그런 정신을 공관위에서도 참작했다. 솔직히 저는 김술래 의원의 발언 전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김 의원 당시 발언이 막말인지 혐오 발언인지도 저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5.18 유공자에 한 번도 광주에 가지 않았던 권력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와서 논란을 불렀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아무도 앞장서서 사오려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쨌든 공관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공천을 하고 있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관위가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오늘의 해가 떴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죠. 지금까지 진은책이었습니다.